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회성훈입니다. 2019년 12월 2일입니다. 이제 12월이죠. 마지막 한 달, 2019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열심히 그리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일보 기사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뒤에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기사는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기소유예, 검찰이 그 기소유예를 남발해서 2번 오는 피해자,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못합니다. 오히려 검찰, 검사를 기점으로 해갖고 권력관계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피해자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 기소에 대한 영국식 방식도 좀 고민해봅니다. 결국은 지금의 검찰권의 행사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론 그건 헌법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조국 사태라든가 뭐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결국은 상당히 큰 부분이 검찰의 기소 독점, 기소 편의가 악용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을 권력자들이, 그리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검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한 해 성범죄가 6,466건 기소유예를 듭니다. 분명히 기소유예를 말하자면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안은 분명히 이거는 죄가 됩니다.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리하겠죠. 그죠? 근데 무혐의 처리하지 않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혐의는 있는데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우리나라가 준사법기관, 예를 들면은 이 사법기관은 결국은 핵심은 법원이죠. 법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인데, 검찰도 역시, 즉 이런 기소유예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들도, 검사들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처벌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물론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소유예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기소유예를 하는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충분히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잘못됐다고 사과도 하고 피해 회복을 노력을 했고, 진심으로, 아니면 진심이도 어쨌든 그 노력을 하면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가 이 정도면 사안은 중대하지만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기소유예로서의 원래의 본질이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 범죄도 청소년이니까 개전의 정이 있고 그러면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 합의도 안 하고 자기가 반성도 안 하는데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제도가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전관, 즉 말하자면은 검사 출신의 정관들이 그 가해자 쪽에 돈을 많이 받고, 자, 나 후배가 저기 그 담당 검사인데 이렇게
결국은 그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기소유예 제도를 이렇게 무분별한 기소유예를 남발하는 것도 그거 아니냐. 여러분 인터넷 그 광고 보세요. 어느 무슨 검사 출신의 변호사. 이거는 뭐 이른바 무혐의 아니면 빼줄 확률 100%. 이렇게 광고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다 열어보세요. 네이버 포탈, 다음 포탈 열어보세요. 그럼 그런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 아니면 그런 변호사들이 누구한테 로비를 하느냐? 결국은 검사들한테 로비해갖고 기소유예를 빼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기소유예를 빼주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 결국은 기소유예 제도 자체가 검사들한테 그런 원래의 제도의적 취지와는 다르게 법 처벌을 피할 꼼수로 그리고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포탈 열어보세요. 네이버랑 다음 그 소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막 선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돈벌이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검사들도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그런 정관 변호사 됐을 때 그 돈벌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것이 지금 연결되는 것처럼 누구누구의 줄을 타고 올라가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되면서 돈의 액수가 올라가는. 말하자면 자기가 마지막에 퇴임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수임료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퇴임하면은 검사장급의 수임료를 받는 거고 부장검사로 퇴임하면 부장검사로 퇴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정관 누구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로비하고 이런 그것도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무슨 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검사마다 다 달라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세계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례를 26세의 가해자가 있었고 24세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고소를 했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근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유예 처벌을 내리면서 그 결정한 내용 중에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검찰이 왜 기소유예 처벌을 내렸느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입맞춤을 하자 피의자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당시 남녀 사이이라고 생각해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은 점 등등을 봤다. 그러니까 아주 흔한 그 검사들이 그냥 법원에서 성범죄를 아주 그냥 단순히 보는 아주 흔한 핑계죠.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강간미수에 가까운데도 합의는 없었어요. 근데 이 피해자는 더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처분을 미리 결정해 놓고 피해자나 참고인의 특정한 것을 따갖고 거기에 따라서 불기소 결정문이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할 때 거기에 쓰죠. 아주 악의적이죠. 즉 자기가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흔히 남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소하게 되면 자기가 피해가 올까봐. 즉 친구도 많고 학교에 소문이 그러니까 학교 관련은 냈나 봐요. 소문이 날까봐 해서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맥락을 완전히 바꾼 거죠. 악의적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처분 결과를 결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다운표하는 거죠. 그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며칠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두 사람이 채팅 앱으로 만나서 같이 그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거기 이렇게 감자탕을 2인분 이렇게 3인분 시켜놓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거기도 술 한잔 먹었나 봐요.
그리고 집에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성관계를 시도한 거죠. 그때 이제 흥왕이 거부를 분명히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판사는 폭행죄만 인정해갖고, 아니 음주운전죄만 인정했고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좀 황당한 게 그런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고기를 떠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세계일보에도 나오고 뭐 계속 이제 여성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고기를 떠줬다고 암묵적 성관계 암묵적 동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떠준 건 그 이전의 것이고, 아니 그때 호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성관계를 동의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그게 거기서 고기를 떠주고 그 자리에서 무슨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집을 또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있는 거니까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여성단체라든가 피해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 재판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미리 처분 결과를 결정해놓고 여기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자기 편의대로 추출해갖고 하는 거죠. 판사도 똑같고 검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감수성이 없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악의적이거나, 즉 뭐 정관한테 로비를 받았다나 그렇게 뭐 그런 건 증거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2인분짜리 그 감자탕, 3인분짜리 감자탕을 같이 넣고 그렇게 먹는 상황에서 끓었어요? 그럼 나든 누구든 자기가 먼저 떠먹기 전에 아무리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 떠주는 게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보통의 관계 아닙니까? 그건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딱 띄워갖고 요게 바로 호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판결문에 이렇게 썼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하면 이 판사는 진짜 이거 법복 벗어야 되는 거. 법복 벗는 게 아니라 상식이 없는 인간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성범죄를 다루는 검사관, 판사관, 수사관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힌 거죠. 맥락 자체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판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그 지성인이고 지식인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검사들이 이런 기소유예 결정문에 이런 걸 쓰거나 아니 판사들이 그런 걸 자기 판결문에 쓰는 거는 결국은 의도적으로 왜곡을 통해서 본인의 처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폭력 범죄 불기소 처분 현황이라는 것을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서 세계일보에서 나왔는데 2017년 기준입니다. 전체 15,092건 중에서 기소유예가 6,466건입니다. 42.8%죠. 상당히 높죠? 근데 혐의 없음. 이건 혐의 없음은 이제 말하자면은 아예 그건 이제 뭐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건 사실은 뭐 여기서 논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사해 보니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54.1%. 그것도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가 할 수 있는 게 성범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이 그러면 무고가 많다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은 이건 지금은 이제 논외로 하고 왜 이렇게 기소유예가 많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혐의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하든가 실제로 기소해갖고 법정에서 판사한테 그 판단을 받아보든가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겠죠. 그러니까 기소 자체를 유예해버리니까 합의도 안 하는 거 거꾸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게 이제 다른 강력 사건, 예를 들면 물론 이거 제가 지금 이 15,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카운트만 한 건데 전체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7년 전체 성폭력 범죄로 이제 고소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고소 자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31,090건입니다. 31,090건인데 이게 이제 여기 통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숫자는 아마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40% 정도는 기소유예를 하고 있다. 42%.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강도는 기소유예가 15.5%밖에 안 돼요. 강도는 34.8이에요. 물론 강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높은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성범죄의 기소유예가 이렇게 높은 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업계에서 이걸 이용한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광고에서 기소유예 받아낼 수 있다.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거잖아요. 물론 검찰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둬갖고 이거의 기소에 이 타당성 여부를 일반 시민에 듣겠다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느 관공서에 가서도 무슨 시민위원회 이거 둔다고 하는데 웃긴 거죠. 왜냐하면 다 연관된 사람들, 즉 전직 검사, 근데 현재는 시민이죠. 전직 어느 검찰 사무직에 있던 사람, 또 유관단체 누구, 현재는 시민이지만 다 밖으로서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면피성 도구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뼈아픈 비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나 마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검찰심사위 같은 경우는 법적 구성력도 있지만은 아예 대표성 자체를 검찰하고 밖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체 의미가 없어요. 즉, 그 구성 권한을 검찰한테 주고 경찰한테 주니까 아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세계일보의 이 부분은 좋은 기사인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검사의 이거예요. 실제 수사에 미법정을 찾느냐. 개혁 과정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범죄는 당연히 이건 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이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가거나 경찰도 믿을 수 없다. 그럼 직접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그 재정신청 제도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똑같이 바꿔서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법, 영국식으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검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성도 안 하는데 처벌도 안 한다. 아예 그러면은 무혐의를 내리든가 아니면은 정확히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사후에 맞든가. 근데 사후에 그 판단을 받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죠? 왜? 검사를 누가 수사할,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의 잘못을. 지금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기소독점주와 기소편의주의를 깨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을 깰 수가 없다고 하면 검찰심의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해서 밖으로서 공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든가. 그 법은 그쪽으로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직접 법원에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이렇게 기소유예를 대고 그러면은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겠습니까? 친고죄 없애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친고죄 없애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소유예를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세계일보의 이 기사는 상당히 좋은데 아쉬운 거는 지금 아마도 통계 인용 자체가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3만 건 중에서 불기소 처분은 15,000이고 불기소 처분 중에서 15,000 중에서 기소유예된 것이 6,4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건이 3만 1,000인데 불기소가 15,000이면 50% 넘죠.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소방 간부보생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소방관이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어차피 제가 그건 경찰 되기 전이죠. 그건 뭐 몸을 다치고 그래갖고 사실 소방관들은 상당히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근데 여러 이제 소방 간부 후보생이 뭐냐면 경찰 간부 후보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위 중간 간부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한 해 한 50명 정도밖에 안 합니다. 경찰 간부도 한 40몇 명 하는 것처럼. 경쟁률이 올해 경쟁률이 35.5대 1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소방 분야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형태의 중간 간부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제일 걱정인 것이 그때 이제 여러 정보를 듣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소방 간부 후보생들이 뭘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걸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좀 우려되는 바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조금 더 이제 엘리트들을 젊을 때 빨리 성적으로 뽑아갖고 중간에 이제 그런 일종의 관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수한 인재를 젊은 인재를 뽑아갖고 그 조직의 발전에 기바지한다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현장에 사실 소방관은 불 끄는 거, 구조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 위험하고 안락한 내근직을 선호하게 되죠. 그 내근직이 선호하고 내근직이 위에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반복되다 보면 현장을 잘 이해 못하고 현장 친화적이지 않은 간부들이 다수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건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 중간 간부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일선에 있는 어떤 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일정 정도 업무를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사람들을 일종의 우리나라의 뭐 단기하사 아니면 중간에 간부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하사관 학교 같은 경우, 간부 학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훈련받고 한 사람이 간부에 배치되는 이런 방향이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경찰도 순경 출신부터 한 애들은 계속 순경 출신인 거고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부생 애들은 중간부터 들어와서 힘든 일 안 하고 편하게 이 중간 간부 위에서 올라가는 거. 그 위엔 또 고시 출신이나 또 다른 어떤 낙하산들이 있고. 이게 계급 체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현장을 잘 모르는 중간 간부, 고위 간부들이 생기니까 이게 일종의 서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놓을 수밖에 없는. 소방 공무원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소방 간부부상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간간히 제가 아는 소방 공무원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갖고 즉 현장에서 능력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거예요. 오래전 유교 문화권에서 그리고 일제 식민 시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글빨 읽고 좀 백을 쓰는 애들 아니면 좀 이런 문관들이 우위에 있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다소 뭐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재보수 교육 받고 그것은 다른 형태의 어떤 도움을 받는 자문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도움 받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죠. 오히려 변호사들이라든가 법을 아는 놈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법은 아는데 실제 현장은 잘 모르는 경찰도 소방관도 실제로 소방 업무 분야의 전문성 경찰 업무 전문성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여러 분야에서 그걸 가지고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고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서 현장도 알고 실무적인 능력도 그건 보수 교육을 통해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보인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이 되는 우리는 거꾸로 낙하산 중간 간부 툭 젊고 새파랐는데 물론 머리는 빠릿빠릿한데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권위만 내세우고 젊은 놈이 목에 힘만 들어가고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럼 젊은 사람도 죽이고 현장도 죽이는. 글쎄요. 소방관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전 경찰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짧은 시간 있었지만은 소방 간부 고생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나 짧은 거 하는 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33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후반 90년대쯤 되겠죠. 90년대면 30이니까 80년대 후반쯤 될 거예요. 중반 후반? 근데 이제 계속 거기서 했었던 거예요. 경찰이 전산 임무와 수배 업무를 어겼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죠. 아니 우리나라의 실종자가 가출한 사람이 한 해에 5만 명이 들어갔다가 그중에 뭐 89, 80%는 다시 들어오지만 나머지 계속 실종인 사람은 어디 있을까? 죽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분을 바꿔서 그냥 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럼 결국은 어떤 정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이런 거에 감금돼 있거나 아니면 감금돼 있지 않더라도 약간 이거를 자기 스스로 하기 힘든 상황. 그래서 근데 그게 하필이면 여러 가지 재단법인, 사학재단도 그렇고 복지법인 같은데 그런데 수용 인원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 사실은 꺼려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데 병원 이런 데에서의 수용 인원들을 정기적으로 지문 확인이나 DNA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해라 2천만 원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어떻게 신원을 감추고 어디 가서 몰래 사람을 감금해 놓고 사는 게 가능하냐? 아주 소수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런 의무가 있죠.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기사가 떠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